먼저 서정근 교수님 모신 김에 이란, 이스라엘, 그다음 미국과의 관계도 좀 여쭤보고 미 대선 이제 한 33일 정도 남았는데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 또 저희가 16분 두 분 교수님께 모두 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걸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네타냐후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좀 유리하겠지라는, 네타냐후 이렇게 선을 넘는 이런 거에 트럼프가 좀 유리하겠지라는 생각도 들어있을 것 같다라고 박 교수님 하시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 네타냐후의 그런 강경 드라이브 같은 것들이 어떤 지금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해리스는 사실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시는 것처럼 항상 먼저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존중한다. 아주 중요하다. 해놓고 항상 이스라엘이 근데 너무 지나치게 팔레스타인의 인권 같은 것들을 침해하면서 하는 것은 무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내부가 분열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가 분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박현도 교수님하고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트럼프를 찍을까 해리스를 찍을까 관련돼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그 수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네. 근데 이 극소수가 과연 또 투표를 하러 갈 것인가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그 네타냐후의 이런 그 강경 드라이브 같은 것들이 해리스의 줄타기를 더 흔들어서 트럼프한테 유리하고 해리스한테 불리하고 이런 다이내믹이 지금 한 달 조금 남은 미국 대선에서 영향을 직접 줄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미지수인데 플러스 벌써 이제 여러 개 주에서 조기 선거가 벌써 이제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미국 유권자들 중에는 그 표를 정해서 투표를 마친 그런 유권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제 정세들을 놓고 미국 유권자들이 어떤 미국 대통령 선거의 투표 기준으로 삼기에는 미국이 너무나 지금 비개입주의로 돌아섰고 미국이 너무나 국내 문제 중심으로 돌아섰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2월달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미국의 지상군 투입은 절대 없다. 이렇게 못을 박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상군 투입 절대 안 하는 미국, 그다음에 자유무역 협정 앞으로 난망한 미국, 이런 미국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켜보고 대처할 것인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지하는 후보 잘 안 바뀌잖아요, 우리도. 네, 어떤 일이 어떤 정책, 어떤 공약이 나오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죠? 네. 근데 미국 선거는 우리하고 다르게 그 지지하지만 강한 의지가 없는 유권자를 투표소로 불러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요. 그 이유는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다면서요. 그 설명 좀 해주시면요. 뭐 후보 유권자 등록해야 되고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미국 헌법에 보시면 대통령 선거든 의회 선거든 모든 선거는 각 주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우리로 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페더럴 일렉션 커미션이라고 있는데 연방선거위원회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뭐냐면 그 후보자들이 얼마나 선거 자금, 정치 자금을 모았고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했는지를 보고하고 그런 것들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각 주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각 주가 가지고 있는 뭐 정치 문화라든지 정치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주는 굉장히 그 유권자 등록을 어렵게 해놨고 또 어떤 주는 굉장히 유권자 등록을 쉽게 해놨고 예전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석사 박사 교수하면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봤던 게 예전에 유권자 등록 같은 경우에도 그 DMV라고요. 우리로 치면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 따는데 거기에 직접 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도 내고 하게 돼 있었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 인터넷으로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돼 있어요. 근데 그 온라인으로 하는 유권자 등록 그런 데 가보시면 좀 많이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그런 걸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이 예전보다 허술해져서 훨씬 더 이 불법 이민자라든지 뭐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한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제기하는 소위 그 부정투표나 부정개표나 이런 그 문제들이 네. 사실은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늘 알아놓아야 할 것이 이제 그 연방주의.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네.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직적인 어떤 뭐 부정투표, 부정개표 상황을 감시 감독할 기관도 없고 각 주의 주 정부가 알아서 하는데 이제 주지사 말고 이제 주의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주의 국무장관이 이제 실무 책임자예요. 네.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합주는 50개 주 중에 이제 뭐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쳐서 7개 주라고 돼 있는데 네바다하고 조지아라고 하는 두 주만 공화당이 주지사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주지사, 주국무장관 이런 건고 네. 나머지 5개 주는 민주당이 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눈에 안 보이게 어떻게 보면 해리스한테 조금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나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관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좀 저희끼리 참 농담 삼아서 잘 모르겠으면 주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넘어가기도 하죠. 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 전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물론이죠, 온라인이라든지. 물론이죠. 네. 예를 들면 유권자 우리는 이렇게 명부 확인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등록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전국에서 통용되는 이 아이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뭐 뉴욕을 가든 텍사스를 가든 이 동일한 아이디를 제시할 수 있는 거는 패스포트, 여권밖에 없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여권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미국 의원들도 여권 있는 의원들 많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벌스 서티피킷이라 해가지고 출생증명서 이거 누가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주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의 아이디를 가지고 주 경계 안에서만 이제 인정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온 나라가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이 유권자 등록이나 유권자 어떤 뭐 관련돼서 이 그 투표나 개표 모든 것이 주마다 다른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기 11월 5일 날 이제 미국 대선 날짜니까 이제 그 다음 날쯤 돼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거니 하지만 지금 가장 초박빙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가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 주법에 보면 11월 5일 대선 날 오전 7시까지는 그 전에 이 그 조기 투표, 사전 투표로 모여온 이 표를 이 개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5일 아침 7시가 지나야 그때서야 그 표를 열어보는데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게 이 소위 그 투표 용지의 바깥에 사인 한 번 있고 그다음에 투표지에 이제 누구 뭐 트럼프든 뭐 해리스든 찍고 거기다 또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인을 보고 뭐랑 대조하냐면 이 유권자가 등록할 당시의 사인과 대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유권자 등록을 예를 10년 전에 했으면 그 사인하고 요번에 이제 그 선거할 때 자기가 했던 사인하고 이게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을 작업을 11월 5일 오전 7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이제 대통령 선거인들 19명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고 해리스도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이겨야 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와 조지아만 이기면 노스캐롤라이나는 사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소위 드림 스테이트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곳인데 펜실베니아, 조지아만 이기면 나머지 모든 주에서 저도 트럼프가 이기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도 중요하고 해리스한테도 중요한 주가 펜실베니아입니다. 근데 펜실베니아에서 개표가 빨리 안 되면 지연이 될수록 사람들 관심은 더 집중되고 음모론이 막 활개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지아에서는 또 조지아에서 이번에 최근에 또 통과시킨 게 수개표입니다. 그러니까 핸드 카운터라 그러는데 이거는 부정투표 음모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조지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지사가 이제 공화당 쪽인데 이제 그 스캐너 가지고 착착착착 이제 개표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검표의 문제점 뭐냐면 셀 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주가 너무 틀려가지고 뉴햄셔는 예를 들면 이번 선거 할 때부터 이 벌트 서티피킷이나 패스포트나 이런 아이디를 들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 대선 말고 다음 대선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유권자들한테는 이번 대선부터인 줄 알고 투표를 안 갈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주마다 너무나 다양하고 또 새로운 규칙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해리스가 이기냐 트럼프가 이기냐 예측하는 게
그냥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걸로 좀 됐습니다. 우리는 사전 투표할 때 예를 들어 뭐 청주 사람이 서울 잠깐 올라왔으면 서울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뭐 저 동부 사람이 어디 저 플로리다 가서 투표하는 건 완전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메일인 투표라고 이제 네. 투표 이제 그 우편 투표는 가능하죠. 우편 투표는 주를 넘어서도 예, 가능한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 여기로 보내면 자기 저기로 보내면 되는구나. 네네, 왜냐하면 다운로드 네, 받아가지고. 그렇죠. 앱센티 보팅이라고 네. 이제 부재자 투표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제가 출신인데 어디 이제 어디 그 뭐 어디 파병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뭐 군 부재자 투표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사실 그 직접 현장 투표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요 말씀만 마저 드리면 2000년에 엘고와 아들 부시가 붙었을 때만 해도 선거 당일에 현장에 가서 투표한 사람이 80%가 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2020년 팬데믹을 지나면서 각 주가 이제 소위 그 우편 투표, 사전 투표 제도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MIT의 찰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예측하기로 이번 대선에서는 한 45% 정도가 현장 당일 투표를 할 것이고 나머지 55%는 사전에 현장 투표라든지 사전에 우편 투표라든지 네. 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렉션 데이였던 것이 그것도 공휴일이 아니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일렉션 윅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선거가 몇 주에 걸쳐서 하는 선거가 돼서 이것이 그나마 해리스가 굉장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유리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청년층, 빈곤층, 소수인종층이 그동안은 하루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를 못 나가거나 건너뛰거나 했는데 이번에 3주씩 투표하게 되면 기회가 있으니까 훨씬 이쪽이 민주당 지지세인데 투표로 나온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참. 근데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하면서 미국은 물론 우편을 많이 쓰긴 하지만 침발라서 우편 붙어 있겠군요. 저기는 우편 투표용지에는 그렇죠. 뭐 따로 우표 사서 침발 필요는 없겠군요. 근데 이 포스트 마크가 하여튼, 언제까지 소인이 언제까지 찍혀 있는 걸 네. 인정할 거냐 이것도 나중에 그 굉장히 전번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럼요, 늦게 그럼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저 대법원인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참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선 제도가 그렇습니다. 네. 벤스, 그러니까 공화당 부통령 후보하고 월즈 후보, 민주당 부통령 후보하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9시, 10시쯤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은 오전 10시죠. 10시쯤 했던 네, 뉴욕에서 이제 그 거기 시간으로 이제 밤 9시에 했으니까. 좀 보셨어요? 뭐 저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치를 공부하니까 네, 누가 잘했어요?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니까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네. 봤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굉장히 바라는 후보 토론회가 이런 건데 네. 왜냐면 정책 중심,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잘 설명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도 않고 굉장히 정말 아주 바람직한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이런 토론회를 하고 나니까 어떤 전문가 얘기는 한 이틀 지나면 이거 잊혀질 토론회다. 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트럼프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해악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격하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재미있는 대통령이었던 것이 공약을 엄청 잘 지켰던 대통령입니다. 2016년에 힐러리랑 붙었을 때도 내가 이런 거 하겠다. 뭐 국경 장벽 세우겠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하겠다. 관세 때린 거예요. 네, 관세 뭐 네프타 개정하겠다. 이런 거 네. 다 지켰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 민주주의에서 네. 토론회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하기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또 하나 이제 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대부분 정치에서 뭐 이제 그 기대 수준 뭐 expectation game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이디 벤스는 워낙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여성 지도자들이 뭐 자식은 안 낳고 차일드러스 고양이만 네. 키우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뭐 무슨 불법 이민자들이 무슨 애완동물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 등등 뭐 해가지고 굉장히 비호감도가 있었는데 대신 반대로 이제 그 팀 왈즈는 뭐 수도분하고 아저씨 같고 얘기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하면서 호감도가 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오늘 출발한 토론회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매체에서 하는 얘기가 팀 왈즈가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 네. 왜냐면 예상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깔끔하게 대답을 못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예전에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1989년 6월 4일 날 천안문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홍콩에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천안문 사태 때 중국의 민주화 열망을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밝혀지기를 그 팀 와일즈가 그 1989년 8월이 지나서야 중국을 한번 갔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실이었던 거죠. 이거에 착각했나 대해서 보구나. 이제 네. 오늘 CBS의 그 앵커가 문제 제기를 해서 해명해 봐라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장광설을 늘어놓다가 결국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끔 멍청한 짓을 한다.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팀 와일즈가 워낙 달변에 정말 진짜 되게 동네 아저씨처럼 따뜻한 동네 이미지잖아요. 아저씨의, 네. 네, 풋볼팀 코치에 네, 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풋볼 코치를.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그동안 너무 달변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실수를 했던 거에 대해서 잘 주워 담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번 조금 참 이 정치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았고, 제이디 벤스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소위 포스트 트럼프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화당이나 트럼프 네. 관련돼서 네.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트럼프가 일회성이냐, 아니면 공화당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그 전환적 의미의 대통령이냐, 이런 게 저희한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 포스트 트럼프 시대, 소위 트럼피즘 without 트럼프라고 해서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을 과연 공화당 중에 누가 끌고 갈 것이냐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 사람은 부통령 후보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2028년 이 그 프론트 러너,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선두주자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그 제이디 벤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 제이디 벤스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정책 선호가 결국 트럼프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이후 시대의 공화당의 외교 전략, 경제 전략, 대중 전략, 북한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후보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90분 넘게 했거든요. 오늘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말씀해 주신 지금 중동 정세, 중동 사태. 그러겠죠. 그거가 1번이었고 나머지 거의 10몇 개 넘는 질문이 다 미국 국내 문제입니다. 오바마 케어, 총기 규제, 기후 위기, 낙태, 이민, 뭐 다 모범 답안들이 민주주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공화당을 외교 정책 관련돼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 내용들이 나와줬으면 우리가 제이디 벤스라는 인물, 그다음에 트럼프 이후의 공화당을 조금 한번 예측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고, 제이디 벤스는 굉장히 공손하고 깔끔하고 가끔 미소도 짓고 네. 굉장히 이미지 그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뭐 여러 매체에서 제이디 벤스가 좀 더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AFP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힐빌리 엘러지, 네. 힐빌리 에너지와 네, 네. 저 미네소타 스마일. 네. 근데 힐빌리 네. 에너지가 조금 더 잘한 것 같다.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기대 수준이 낮아 놓으니까 이제 조금만 잘해도 잘한 것처럼 보이고, 네. 기대 수준이 높았던 경우는 조금만 못해도 굉장히 못한 것 같은.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뭐 지난번 해리스 트럼프 토론회도 마찬가지였죠. 해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고 해리스가 과연 그 트럼프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해리스가 막 트럼프를 낚기도 하고 뭐 웃어가면서 뭐 반박할 거 다 반박하고, 그래서 해리스가 이제 토론회를 잘했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던 거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토론회나 중동 정세나 뭐 예를 들면 뭐 트럼프 피습이나 이런 정치적 이벤트들이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추측하고 전망하고 예측하는 차원이지, 나중에라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고, 물어봐도 이거 말고도 워낙 다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트럼피즘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역대 이런 후보가 있었어요. 당은 공화당이 이번 대선에 있나요? 그냥 트럼프라는 후보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워낙 집중해서 보는 게 이제 맞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얘의 미국 정치 원래 구조, 원래 한계, 원래 특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중 관세.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중국에다가 이제 관세를 때리고 뭐 수입품에 뭐 10%, 60% 이렇게 관세를 얘기해도 이걸 가지고 입법화해서 중국을 체계적으로 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테리프라고 하는 건 행정명령에 네. 기반한 거고요.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과연 미국 의회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트럼프나 해리스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그 리더십을 떠나서 미국 의회,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 관계, 미국 정당 내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다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되면 해리스가 되면 완전히 다른 두 나라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막상 트럼프가 되거나 해리스가 될 때 그 사람들이 부딪히는 미국 정치 구조적 특징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IRA 같은 것도 네. 사실은 요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다음에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다 다수당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 IRA의 폐기 법안을 내용으로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또 여러 곳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IRA가 2022년 8월 달에 통과될 때만 해도 공화당의 하원 상원 의원 중에 단 한 명도 찬성을 안 했는데 지금 IRA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금융 혜택,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다 공화당 지역구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하나 큐셀즈라고 하는 곳에서 2 빌리언 달러짜리 이제 배터리 공장을 어디다가 세우냐면 조지아의 달튼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세웠는데 거기 지역구 의원이 누구냐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하는 여성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 별명이 여자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저기 의원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막 그 배터리 공장 사진 막 올려놓고 네. 홍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IRA 폐기하겠다라고 공약한 대로 나오면 이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하는 여성 하원 의원은 지역구 상황을 생각해야 될까요? 트럼프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역구로 가겠죠. 대선 끝나면. 네. 근데 굉장히 여자 트럼프니까 또 애매한 것이 그래서 네. 재밌는 것이 올 초만 해도 트럼프가 IRA를 폐기하겠다고 여기저기서 공언하고 다닙니다. 최근에 기자가 물어봤는데 IRA 폐기할 거냐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확답을 안 합니다. 즉답을 피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한테 지금 현재 공화당 의원들 지역구 상황 같은 이 정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 IR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복잡해요. 뭐냐면은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보조금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520억 달러를 이제 뭐 그 기업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반도체 지원법. 네, 반도체 과학법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말면 이제 그뿐이지만 이제 IRA 법은 이제 제 4장에 보시면 이제 뭐 미국에서 최종 조립 그러니까 그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이죠. 노스 아메리카니까. 그런 조항도 있고 저기 배터리 조항도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이 주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세제 그 감면이라든지 네, 네, 뭐 금융 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일 IRA를 폐기하는 시점과 그 세제 혜택이 약속된 시점하고 차이도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IRA를 통해서 모든 그 수혜 혜택들은 공화당 지역구에서 이미 다 결정된 후에 껍데기만 남은 IRA를 가지고 2026년 중간선거 직전에 상징적인 조치로 공화당 상하원이 합작해서 단순 과반으로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추세를 아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나 어떤 그 공화당 하원 상원 이런 어떤 그 관계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정치의 구조적 특징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이제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근데 네, 지금은 네. 그런 모든 복잡한 구조적 제도적 특징 이런 거 다 건너뛰고 트럼프냐 해리스냐 개인의 리더십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이단화가 다시 재집권 하더라도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 갈 수 없다. 이 네. 그게 제 네.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테리프 같은 경우에 관세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재밌게 그 지켜볼 것이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분명히 그 때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별명이 테리프맨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관세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트럼프 관련돼서 더 재미있는 현상은
결코 절대 트럼프가 4년 내내 관세를 유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위닝이에요. 위닝. 그러니까 내가 중국과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를 과시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러려면 관세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한 다음에 중국의 굴복을 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인하하는 과정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볼 때. 뭔가 다른 급부를 받고. 예. 그러니까 미국의 농산물이라든지 네. 뭐 무역 적자 이런 해소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이 만족되면 분명히 트럼프는 관세를 인하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예의주시해서 잘 관찰해서 미리미리 기업적인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부과라고 하는 이 앞에서 보이는 현상 말고 트럼프가 언제 관세를 인하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관련된 뒤에 나타날 현상들을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 나타날 현상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관세 매길 때 그러니까 뭐 보편 관세라 그래요. 1-20% 정도 다 우리 같은 나라도 다 때린다 그러고 네, 10%. 중국에는 60% 때린다고 네. 하면 행정 명령이면 백악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회 통과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행정명령은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가 이미 통과한 그 법률의 기초 위에 근거 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잘 기억하시는 대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 트럼프가 처음에 이제 그 근거를 삼았던 법은 1962년 트레이드 익스펜션 액트라고 해서 무역 확장법. 거기 맨 뒤쪽에 보시면 232조에 이 국가 안보 관련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1962년이면 케네디가 대통령일 때 구소련을 대상으로 이게 국가 안보가 걸린 상황이면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이제 넣어놓은 거거든요. 네. 그거를 트럼프가 2017년은 말고 2018년부터 무역 전쟁을 시작한 거니까 2018년에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그 철강, 알루미늄 이쪽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국가 안보에 직접 연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974년에 무역법이라고 트레이드 액트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여기에도 보면 뭐 슈퍼 201조, 슈퍼 301조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에 관한 내용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법에 이제 근거했을 때 이제 USTR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의 역할도 주고 여러 가지 의회가 견제하는 기능도 함께 담은 그런 법안의 기초 위에 행정명령을 하는 건데 지금 많이 얘기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 보편 관세.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법적 근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의 국가 안보의 위협이냐. 뭔가 명분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면서 법 규정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행정명령인데 여기서 재밌는 이 그 전개 과정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당신 1962년 법에 근거한 그 내용을 따르지 않고 지금 보편 관세를 때렸어 라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의회가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역할은 뭐냐면 탄핵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면 법을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10% 유니버설 테리프를 때리려면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면 되는데 미국 의회는 아시는 것처럼 법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트럼프가 그 10% 일괄 관세라고 하는 보편 관세라고 하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할 때 미국 의회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 행정명령이 잘못 운영 적용될 때 이 소위 비토 플레이어, 소위 그 거부권 뭐 행사 이런 관점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 그 행위자가 미국 사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근한 얘기가 2017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행정명령이 트래블 밴이라 그래가지고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었어요. 중동 7개 국가. 네. 오늘 자꾸 중동 얘기만 나오는데 중동 7개 국가 국민이면 너네는 미국에 못 들어온다.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그런 걸 막아보려고 했지만 효과적인 대응책은 없었고 대신 미국의 사법부의 연방 판사가 이 행정명령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집행 정지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떤 법적 투쟁, 법적 싸움에 말려 들어가서 네. 소위 트럼프의 여행 금지 행정 명령은 흐지부지가 됩니다. 말릴 수 있는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 그렇죠. 네. 대신 거는 또 페더럴 저지 한 명이 네. 연방 판사 한 명이 참. 봤을 때 이거 법을 어겨가면서 대통령 행정 명령하네. 이거 집행 정지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이게 트럼프의 10% 일괄 관세가 얼마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 별로 없지만 만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만일에 그걸 실행하려고 할 때 굉장히 그런 쪽에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정치 문화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사법부에서 분명히 제동을 걸 것 같습니다. 뭐죠? 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도 100% 관세 매긴다 그러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건 그냥 허언이 아니고 진짜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사법부에서 얼마나 이거를 그 브레이크를 거느냐 네. 그런 이제 그 싸움이 될 거고요. 이제 관련돼서 사실 미국이 취하는 혹은 생각하는 방향성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미국 현지 생산. 그러니까 사실 미국 그 경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이원화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소위 파이낸셜 섹터, 금융 섹터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거긴 잘 되고 있고. 네, 핀텍이라 그래서 뭐 금융과 기술이 막 합작되는 그런 회사도 엄청 많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은 서비스 산업이 강했는데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가운데 비어 있는 공백이 뭐냐면 제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업을 가지고 미국 회사가 만들어서 수출하고 미국 국내 수요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이미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조업이 가장 그래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가장 의미가 큰 경제 섹터인데 이쪽이 자꾸 이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정치인들은 이것을 메꾸려고 한국 기업, 일본 기업 다 미국에 와서 생산해라. 근데 방식은 좀 틀립니다. 공화당 쪽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징벌적 접근법을 취해요. 얘네 안 그러면 관세 부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민주당 쪽은 반대로 약간 입법을 통해서 IRA라든지 칩스 앤 사이언스를 통해서 뭔가 그 인센티브를 줘가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다 더 재밌는 다이내믹은 뭐냐면 미국의 각 주가 그 중에서도 보수 성향의 주들, 인디애나, 엘라바마, 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뭐 테네시 이런 주들이 한국 기업, 일본 기업, 독일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세금 깎아줄게. 네. 우리가 뭐 그 토지, 뭐 대지 이런 거 뭐 감면해줄게. 뭐 해서 굉장히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죠. 그러니까 공화당 정권의 연방 차원에서는 약간 징벌적 접근법 플러스 주 차원에서는 인센티브 차원. 네. 그다음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은 뉴욕이나 매사추세츠 이런 데 가서 우리 기업이 현지 생산하려고 공장을 짓지는 않거든요. 엘라바마 기아차도 엘라바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엘라바마는 네. 이제 보수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진보 민주당 쪽 텃밭 그쪽에 가서 공장을 짓는 일은 잘 없고 대신 스타트업들 이런 쪽은 이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네. 이제 회사들하고 합작을 하는데 네. 실제로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이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쪽은 민주당은 주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연방 차원에서 민주당이 연방 의회를 통해서 IRA나 칩스 법안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한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리쇼어링이나 미국 내 공장으로 들어와라. 이게 공화당 주에서 확실하게 효과를 얻고 있다는 거 봐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 우리 기업들도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하면 아무래도 더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더 미국에 공장을 지을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트럼프 집권도 이제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되겠지만 동기가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주에서 네. 경쟁적으로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네. 다만 근데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다이내믹이 있지만 이번에 조지아에서 현대차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노조에서 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조치들이 취해지는 거예요.
연방 차원의 조치가 취해지는 이 선거 직전의 상황 때문에 현대차가 예를 들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련돼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내다보고 기왕에 미국의 여러 주들이 우리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니 우리가 그 중에서 골라 잡을 때 사실 뭐 인디애나나 알래바마나 테네시나 뭐 거기 그 뭐 기업 환경은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꽃놀이 패를 쥐고 있는데 그 패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기업에 나중에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험들, 조치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만 너무 고려해서 네. 어떤 그 투자 결정을 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 갈수록 통상 문제 얘기할 때도 노조 환경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변화에 대해서 네.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주와 어떤 합의를 하고 투자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방비책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합의해서 뭐 사인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대가 이제는 왔다. 플러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만 가서 공장 짓고 일자리 창출하면 저는 아무래도 대학에 있으니까 네.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우리 젊은이들 그 고용 문제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들까지도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 정치권에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이나 리더십이나 뭐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들 응원하는 이유가 삼성전자, 현대차 응원하는 뭐 하이닉스 응원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고요. 그렇죠. 또 이제 많이 벌어서 세금 내고, 네. 또 기업 활동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무조건 좋은데. 그럼요. 예. 나가서 아무리 돈을 벌어온들 이것만 못 하거든요. 가서 어떤 좋은 조건에 기업 활동을 한다는 거 우리 기업들이 크고 수출을 많이 하고 달러 벌어와서 뭐 그 달러 상당수가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뭐 딴 이야기지만.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근데 이제 사실 우리처럼 수출하는 나라는 자유무역이 절대 선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 뭐 WTO 체제하에서 이 길이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만 알고 이 길로 오다가 지금 트럼프 이후에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미국에서 네. 저래가지고 확 돌아서니까 그렇지. 네, 네. 미국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트럼프의 저 자국 우선주의가 옳았다고 할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불리하고 결국 이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공급망 재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근데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제조업이 자꾸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미국 정치인들의 의무감, 뭐 압박감 이런 것들이 선거 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다음에 바이든은 사실 사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슬로건이었냐면 Make things in America again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시 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트럼프의 그 슬로건을 조금 이제 살짝, 빗대서 네, 그런 표현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어떤 그 방향성이나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흐름은 네. 이미 정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 국익이나 우리 기업의 이익에 맞게 극대화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고 이러려면 뭐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려서 죄송하지만 미국 내에 여러 가지 그 현실들 뭐 디테일들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동맹 70년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조금 뭐 좀 뭐랄까요 조금 뭐 네.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뭐 좀 당연한 길인 줄 알았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국제 정치에서 바라보는 미국 가지고 미국이 다 설명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하는 분야가 이제 미국 의회, 미국 정당 이쪽인데 네. 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혹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들고 왔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었던 적이 있을까? 71년에 닉슨이 불태원 정책 발표할 때도 일방적으로 합니다. 85년에 플라자 협정할 때도 레이건이 84년에 미국 대선 재선에서 압승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줄어들고 자기가 재선됐기 때문에 85년에 플라자 호텔에다가 뭐 독일, 일본 다 불러다가 네.
달러 평가절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사실 그때 일본이 취한 정책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이 그때 취한 정책이 이제 그 미국의 그 정책에 레이건 그 요구에 부응해서 VER이라고 하는 그 수출 자율 규제 이런 것들 채택했었고 그때부터 사실 80년대 일본이 집중적으로 미국에다가 현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80년대 후반쯤 되면은 뭐 소니 뭐 이런 쪽에서 콜롬비아 영화사 다 사고 막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 막 저펜 배싱이라 그래서 일본이 몰려온다 막 이런 네. 공포감도 생기고 막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취했던 어떤 그 대미 전략 경제 전략 가운데 플라자 협정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현지 생산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에 직간접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좀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중장기적인 얘기인데. 네. 네, 네. 그 말씀하셨으니까 앞서도 이제 저 자유무역 협정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나고 또 해외 지상군 투입을 하지 않는 미국 잠깐 언급하셨는데 대선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교수님 나오신 김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은 트럼프 해리스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트럼프는 뭐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예측하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고 나면 굉장히 미국 정치에서는 전례 없는 현상이 하나 발생하는 게 4년짜리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재선이 안 돼요. 한 번 쉬었다가 하는 대통령. 한 번 쉬었다가 네. 했지만 네. 미국 수정헌법 이제 그 22조에 보시면 그 두 번 이상 당선될 수 못하죠. 없다라고 써 네.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 한 번 됐고 이번에 당선되면 두 번 된 거기 때문에 2028년에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월 20날 정오에 취임을 하면 딱 4년짜리 대통령으로 못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은 사실은 일종의 레임덕이 굉장히 조기에 발생할 수 있어요. 어차피 4년짜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 주한미군 관련된 뭐 방위비 분담금, 뭐 통상 문제 이런 전반적인 우리 기업이나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고려해 볼 때 이 4년짜리 미국 대통령 아무리 트럼프라고 할지라도 이런 다이내믹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 정책 관련돼서 대부분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바이든을 계승할 거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더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른답니다. 어차피 샌프란시스코 지역 검사하고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하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 4년 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교 정책 관련돼서는 뭐 미넨 안보 회의 갔다 오고 이 동남아시아 한번 왔다 가고 뭐 이게 다하기 때문에 해리스가 어떤 정책을 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동맹을 중시하고 규범을 중시한다. 뭐 이런 쪽 이제 전망은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가 되면 격자 방식이라고 하는 소위 뭐 오커스라든지 쿼드라든지 칩스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계속 더 추진할 텐데 네.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런 격자 방식 역시도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다자주의의 일환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비용 절감적인 동맹 리더십이다. 예전만 해도 미국이 다 책임졌는데 네. 이제는 자꾸 영국도 끌어들이고 호주도 끌어들이고 인도 끌어들이고 일본, 한국 끌어들여서 지역 내에서 영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긴 하되 뭐 우리 같이 논의하고 같이 뭘 압박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뭐 그게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자꾸 분담하자고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이 동맹 관계가 자꾸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익을 좀 더 많이 챙겨야 되는 방식으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언더스탠딩 시간을 조금 이용해서라도 교수님 몇 개만 좀 질문 더 드릴게요. 많이 한 것 같은데. 미국의 정치 문화 중에 뉴욕타임즈에서 해리스 지지 선언 논설 형식으로 늘 내잖아요. 네, 그렇죠. 역시나 에디토리얼. 헌신적인 공직자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많은 범죄 혐의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부적격자다. 이 정말 이 트럼프 방식의 굉장히 직관적인데. 네. 이런 문화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뉴욕타임즈뿐만 아니고 유력 언론들이 다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뭐 긍정적 차원, 부정적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 긍정적 차원은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언론이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는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걸 뭐 은연중에 하거나 뭐, 그렇죠. 네. 모르게 하거나 그러는 게 맞는가 싶은 차원에서 보면 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우리는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사설에서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쓰거든요. 그럼 그걸 읽어보고 이제 유권자들한테는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 역할인데 부정적 어떤 효과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언론이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종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이든이 그때 이제 그 후보 사퇴할 때 6월 말에 이제 그 토론회를 이제 망치고 나서 곧바로 뉴욕 타임즈가 정말 집요하게 바이든 사퇴하라고 네,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다른 신문 말고 뉴욕 타임즈가 자꾸 이렇게 집요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2020년 팬데믹 대선 때 이제 바이든이 아이오와에 4등, 뉴햄셔에서 5등하고 막 지지부진한데 이제 남아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이 절체절명의 지금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 직전에 뉴욕 타임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대선 후보들을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워렌하고 에이미 클로부차라고 하는 두 의원을 지지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지금 대전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이 볼 때는 이 뉴욕 타임즈 이놈들 나를 지지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다른 두 진보 성향 여성 의원들을 지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론 그 전도 있지만 바이든은 뉴욕 타임즈라 그러면 굉장히 그 불편한 관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선 후보 공식 지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기성 언론들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일종의 수단, 뭐 이런 어떤 예상했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효과도 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뉴욕 타임즈에 보시면 그 데이빗 브룩스라고 제가 좋아하는 논객인데 보수 성향 논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뉴욕 타임즈에다가 항상 기고문을 씁니다.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도 예를 들면 뭐 보수 성향 뭐 신문에 진보 성향 언론인이 이렇게 기고문을 올린다든지 네.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 선언을 하는 것이 가지는 효과는 뭐 이런저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논평의 수준이나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뉴욕타임즈라는 그 언론사가 지배구조도 매우 독특하고 근데 어떻게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는 저도 언론인으로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 저 뉴욕타임즈에서 이야기할 때 범죄 혐의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부적격자 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던데 끝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네. 뭐 샤이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나 트럼프 지지하는데 말은 못해. 우리 직장에서 괜히 네네. 이상하게 뭔가 좀 낮아 보인단 말이죠. 그 샤이 트럼프가 정말 있다고 보시고 그 샤이 트럼프가 이번 대선 결과에 상당한 우리가 여전히 지금 대선 결과를 알 수 없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다. 그 뉴욕타임스하고 트럼프 관계만 조금 네네. 더 말씀드리면 2020년에 나온 그 미국 그 정치학자 논문 결과인데요. 보수 유권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페이크 뉴스냐? 그랬더니 이 88%가 그렇다라고 응답해요. 네. 보수 유권자, 공화당 유권자들의 88%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소위 메인스트림 뉴스 미디어는 페이크 뉴스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그러면 페이크 뉴스를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어떻게 할까요? 페이크 뉴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걸 열심히 읽어본 다음에 역시 페이크 뉴스야 이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페이크 안 뉴스라고 보죠. 한번 인식하고 나면 절대 안 봅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언론에서 미국 대선이나 미국 정치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 될 때 거의 대부분은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CNN에 따르면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의 절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절반, 미국 유권자의 절반은 안 보는 미디어의 내용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우리가 미국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이 하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샤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소위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 2020년 둘 다 틀렸어요, 사실은. 뭐 2016년에 네, 저도 틀렸지만 네. 2016년에는 이제 트럼프가 얻을 뭐 득표율 이런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다가 심지어는 트럼프가 선거에 승리했고요.
2020년 대선에서도 이 트럼프를 과소평가했다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이 그 접전이 벌어졌고 다만 바이든이 승리할 정도는 됐다. 그래서 벌써 두 번의 전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항상 어떤 디펜스는 뭐냐면 선거 때마다 에러가 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예를 들면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소위 저평가를 했습니다. 선거 이겼죠. 네. 2012년 오바마가 재선할 때 여론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과대평가를 해요. 예. 물론 선거를 이겼지만 네. 람니에 비해서 예를 들면 그 무당파층에서는 이제 람니가 이깁니다. 그런 것들 잘 못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트럼프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이렇게 전화가 오면 좀 잘 안 받는 그런 어떤 좀 기조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잡혔기 때문에 그대로 이거를 해석할 것이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트럼프 유권자들은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응답에서 좀 빠진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고려를 하는 비율, 고려를 하는 시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확히 잡아낸다고 볼 수는 좀 없다. 그래서 뭐 샤이 트럼프가 2016년에 저희 그런 말 굉장히 유행했었지만 네. 이제는 더 이상 샤이 트럼프는 없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만 여전히 여론조사 기관에서 못 잡아내는 것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지금 해리스 대 트럼프가 50대 50이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가 이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있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국방대학원 교수님이 똑같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교수라는 사람들, 기자라는 사람들 뭐 와가지고 동부에만 있다가 아이비리그 나오고 전문직에 있던 미국 사람들만 만나고 그러고 가면서 야, 내 주변에 트럼프 지지자 한 명도 없어 이러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이란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오늘 제가 제대로 질문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 정치교육학과의 서정건 교수님과 함께 미국 대선 분석해 봤고요. 또 기회가 되면 근데 잘 안 나오시잖아요. 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